이번 시간에는 6장 용존산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선 용존산소를 설명하기 전에 물속에 있는 용존 기체의 용해라는 게 어떤 현상인가, 그 용해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는 영어로 디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설탕이 녹거나 또는 소금이 녹는, 그러니까 고체가 완전히 분자로 쪼개져서 그 작은 덩어리로 풀어지는 것을 디솔루션, 용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기체에서도 이 용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그 기체 분자가 물 속에 들어간다. 이걸 디솔루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도 용해라는 동일한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체의 용해는 그 염이 용해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현상입니다. 염이 용해될 때는 고체 분자가 한 개씩 분자가 쪼개져 나오는 거죠. 또는 이온으로 잘게 쪼개지는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기체의 용해는 뭐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단지 확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던 산소 분자가 확산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뭐 산소의 분자가 쪼개져서 잘게 부스러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용해라는 용어가 사실은 별로 과학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기체의 용해는 뭐 용해라기보다는 나는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분자가 움직이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양쪽 방향이 속도가 동일한 그런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가 있고 이건 양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용해의 방향은 뭐냐면 압력에 비례한다.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운동하는 분자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 기체를 용기에 담아두면은 기체 용기 표면에 어떤 힘이 가해집니다. 그 힘은 뭐냐면은 이 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벽을 때리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압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수에 비례합니다. 분자의 수에 비례해요. 그런데 이 분자의 수에 비례하는 게 또 이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용해도 분자 확산이죠. 이 확산도 역시 그 분자의 수에 비례해서 대기에서 물로 움직여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물 사이에는 끊임없는 그 기체의 교환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환이 생기면서 서서히 농도가 변해가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산소가 많은데 물속에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은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면 공기에 있는 산소가 확산해서 막 움직이죠. 모든 방향으로 막 분자 확산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은 물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 속으로 들어가는 양은 많지만 물에서 밖으로 나오는 양은 없죠. 왜냐하면 물 속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 예를 들면은 산소가 전혀 없는 그 물을 갑자기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산소가 막 들어가서 산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저수지 심층수에 산소가 없는 물이 갑자기 댐에서 방류가 됐다. 또는 물을 끓였다가 산소를 다 날려보낸 다음에 식히면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산소가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물속에 산소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물에서 대기로 나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농도가 되면은 대기 중에서 물로 들어가는 속도와 물에서 대기로 나가는 속도가 같아집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평형 상태. 또는 다이내믹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퀄리브리엄은 이퀄리브리엄인데 그 다이내믹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인풋 아웃풋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인풋 아웃풋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겉보기로는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가 이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상태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 산소가 여기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이 기체의 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기체는 이게 굉장히 물속에 많은 양이 존재할 때 이 평형에 도달해요. 어떤 기체는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평형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는 그런 상태를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물속에 기체가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솔루빌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솔루빌리티라는 말은 그 소금이 녹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소금은 일정량, 1리터의 일정량만 용해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솔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는 사실 이 용해도라는 말이 썩 적합하지 않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포화농도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포화농도라는 말은 물과 대기의 산소 또는 어떤 기체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포화농도 또는 용해도라고 불러요. 헨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해도는 분압에 비례한다.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 기체의 압력 중에서 그 해당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압력은 1기압이죠. 1기압이라는 얘기는 공기를 어느 용기에 넣어두면은 그 공기의 용기 표면에 기체 분자가 계속해서 1기압 압력만큼을 충돌을 해서 압력을 준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분압, 영어로 partial pressure라고 합니다. 전체 프레셔 중에서 partial pressure, 그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기를 담아놨을 때 대기 중에 20% 정도가 산소죠. 그 벽에 때리는 압력 중에 20%는 산소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물 속에 들어가는 기체의 개수, 이것도 역시 그 분압에 비례한다는 거죠. 산소가 한 20% 있으면은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기체 중에 한 20% 정도만 산소다. 그래서 그 물 속에 기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용해될 수 있는가, 그 수위는 분압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물 위에 있는 기체, 대기에 그 기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물 속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물 속으로도 2배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자가 확산해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용해도라는 표현 중이 이제 그러니까 소금이라든지 이런 고체가 용해되는 것과 기체가 용해되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같은 용어를 쓴다. 이건 이제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 용해도에서 혼선을 줄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화학 분야에서 쓰는 용해도와 환경학 또는 호수학 분야에서 쓰는 용해도의 정의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솔루빌리티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화학에서 뭘 쓰느냐 하면은 순수한 기체 1기압, 그러니까 어떤 용기에 순수한 기체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집어넣냐면 압력이 1기압 정도 되도록, 그러면 분자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일정한 개수의 분자를 넣습니다. 이 1몰의 기체는, 모든 기체는 다 22.4리터 동일한 부피를 가집니다. 1기압하에서. 그래서 순수한 기체 1기압 이렇게 넣어두면은 거기에 동일한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물 속으로 기체가 들어가고 물에서 기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즉 그 농도를 포화농도 또는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아주 화학적으로 정의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기체의 개수가 일정하게 정의가 됩니다. 1기압이니까 몰수, 기체의 분자 수가 일정하게 정의되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수물이 순수한 기체, 순수한 산소 일기압과 평형을 이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늘 대기 중에 산소는 거의 20%, 질소는 80% 이렇게 거의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학이나 호수학 분야에서 용해도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평균 대기 조성을 가지는 대기, 그러니까 대기 중에도 뭐 특별히 숲속에 들어가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산소가 많죠. 뭐 그런 곳을 빼고 평균 대기 조성을 가지는 그 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를 조사할 때 대개 그 호수 표면에서 기계를 산소 측정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산소가 20% 정도 차지하는 평균 대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물과 접촉해서 물이 포화되는 평형 농도, 이것을 용해도라고 정의한 거예요. 호수학에서는 그러니까 20% 정도 0.2기압의 분압을 가지는 거죠. 산소가 0.2기압, 질소가 0.8기압 이런 분압을 가지는 대기하고 평형을 이룰 때 그 용해도, 물속의 기체의 농도를 용해도라고 부른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 화학에서 생각하는 용해도, 이것은 순수한 기체 일기압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그 기체의 조성비를 곱하면은 바로 이 환경 호수 분야에서 말하는 용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경우라면은 순수한 산소 일기압의 그 평형 농도에다가 곱하기 기체의 조성비, 대기에서는 산소가 한 0.2 정도 되잖아요. 그 0.2를 곱하면은 그게 호수학, 환경학에서 사용하는 용해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존 기체가 그래서 물속에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농도 단위가 있습니다. 농도 단위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절대 농도, 하나는 상대 포화도. 자, 절대 농도는 absolute concentration. 이것은 물 1리터 중에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는가 또는 몇 밀리리터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 1리터 중에 대기로부터 확산에 들어가 있는 산소의 분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위가 사용이 됩니다. 호수학이나 환경학 분야에서는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고 화학이나 해양학에서는 밀리리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것은 뭐 어느 쪽이 더 좋다 맞다가 아니라 관습입니다. 옛날에 해양학자와 호수학자 또는 환경학 분야 이런 분야들이 서로 따로 발전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전통을 만들어 나간 것이죠.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밀리리터 퍼 리터가 더 좋은 단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체 1몰은 부피가 다 같습니다. 부피가 다 같아요. 22.4리터죠. 그런데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소 1몰은 32g이고 뭐 이런 그 분자 종류에 따라서 그 1몰의 무게가 다 달라져요. 부피가 같더라도 무게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체를 밀리리터 퍼 리터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 분자의 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분자 개수 비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다 무게 단위를 씁니다. 뭐 이 산소뿐 아니라 예를 들면은 경도, 하드니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몰 단위로 안 쓰고 무게 단위로 나타내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환경 분야에서는 무언가를 일을 할 때 보면 나중에 첨가하는 약품의 양, 뭐 이렇게 또는 나중에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 결국은 나중에 무게로 환산이 돼요. 마지막에는 실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 무게 단위로 쓰는 게 전통이 되어 있다는 거죠.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 이런 것을 그 절대 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 포화도는 뭐냐면 relative saturation이라고 해서 포화 농도분의 현재 산소의 농도입니다. 포화 농도분의 현재 산소의 농도. 그 습도로 말하면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환경학적으로는 상대 포화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절대 농도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상대 포화도가
하천에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더 좋은 지표가 돼요. 그 이유는 이 포화 농도가 여기 보면 포화 농도가 얼마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냐. 이 포화 농도가 자꾸 변한다는 거죠. 호수나 하천에서 온도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예를 들면은 포화 농도가 한여름에 온도가 한 30도 되면은 8mg/L 정도가 포화 농도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한 14mg/L로 거의 2배로 늘어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존 산소가 10mg/L다. 그러면은 겨울에 10mg/L라면은 이것은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근데 여름에 8mg에서 10이라고 하면은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절대 농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포화 농도에 따라서 그 농도가 과포화일 수도 있고 부족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사용하는 산소 농도 측정기에 보면은 이 절대 농도를 측정하고 또 동시에 상대 포화도도 그 안에서 계산을 해서 그 지시를 해줍니다. 그 온도도 물론 그 측정을 해가지고 이 포화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상대 포화도를 기계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대 포화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물이 산소가 과포화 상태냐 부족 상태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상대 포화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기체가 물에 용해되는 양이 용해도인데 용해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자, 기체의 용해도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체의 용해도는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첫 번째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체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기체는 용해도가 매우 커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CO2하고 암모니아인데 CO2를 예를 들면은 CO2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와 결합한 다음에 이 HCO3라고 하는 바이카보네이트라는 이온이 됩니다. 자, 이온이 되면은 왜 용해도가 커지는가? 이 이온이 된다면은 물과 전기적으로 인력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물은 그 분자가 극성이 아주 강한 분자예요. 극성이 강한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이 강한 분자나 아니면은 그 이온으로만 되어 있는 분자들은 강력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 물에서부터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체로 잘 휘발이 안 되는 거죠.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대기로 확산이 안 됩니다. 이온이 전하가 없어져야 그다음에 다시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2 암모니아는 암모니움 이온이 되죠. 이렇게 해서 물 속에 굉장히 많은 양이 녹아 들어갑니다. 사실 대기 중에 CO2는 조금밖에 없는데 물 속에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에 한번 들어가면은 이온이 돼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질소나 산소는 물 속에 들어가도 이온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낮다. 즉 뭐냐면 물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쉽게 잘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용해도가 낮다 또는 포화 농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그 용해도에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산소 고갈은 잘 일어납니다. 산소 고갈로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산소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 속에 사는 플랑크톤이 또는 뭐 식물이 CO2가 부족해서 광합성을 못한다 이런 것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물 속에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육상에 있는 식물은 광합성할 때 이 CO2 부족으로 인해서 광합성 속도가 저해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는 아주 CO2가 풍부하다. 그것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가 큰 기체가 있고 용해도가 작은 기체가 있고 용해도가 큰 기체는 CO2, 암모니아 이런 것이고 작은 기체는 질소, 산소도 좀 낮은 편이고 질소가 더 낮아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기체인 경우에는 용해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온도, 압력, 염분, 이 세 가지가 그 큰 그 요인인데,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그 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져요. 기체나 액체는 온도가 낮으면은 분자 속도가 운동이 점점 느려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분자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은 물 속에서 밖으로 확산해 나가는 확산 속도도 작아진다. 그래서 물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용해도가 커지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산소의 예를 들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고도가 높아지면은 공기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죠. 공기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대기로부터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해지면 물 속의 공기도 자연히 따라서 희박해지는 겁니다. 보통 100m가 상승하면은 용해도가 한 1% 정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m, 해발 1000m 되는 곳에 뭐 호수가 있다. 또는 2000m 되는 곳에 호수가 있다. 백두산 천지 같이 그런 곳에 가면은 한 20% 정도 그 감소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되는 곳에 호수가 없습니다. 뭐 높아봐야 소양호가 이제 그 북한강에서 굉장히 상류에 있는 호수인데 해발 200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은 물 속에 무언가 물 이외에 오염물질이 많으면은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뭔가 순수한 물 이외에 염분이 많이 녹아 있죠. 그래서 바닷물과 담수와 해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한 20% 가까이, 15% 이런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호수에서는 이렇게 염분의 차이에 의해서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이 큰 요인은 아닌데, 어떤 곳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하수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된 물에서는 역시 이것처럼 뭐 5%, 10% 이렇게 그 용해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염도에 따라서. 그래서 대체로 호수에서 보면 온도가 이 용해도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인이고, 우리나라는 해발고도 높은 호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수질 오염, 하수의 오염이 그 다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 가면은 이제 압력이 그 용해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존 기체의 근원입니다. 물 속에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체가 어디서 오는가, 소스가 무엇인가. 그 용존 기체의 소스를 보면은 대기, 호수 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하는 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는 당연히 그 대기 중에 있는 기체와 물이 끊임없이 그 수면에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은 수면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표층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심층에는 그런 그 교환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대기가 공급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대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내에서 생성된 산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생성되면 대기로 나갑니다. 또 산소가 부족하면 대기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락날락 끊임없이 기체는 그 교환이 일어나요. 실제로 부영양호에서는 표층에서 산소가 계속 그 광합성에 의해서 발생해가지고 산소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CO2를 보면은 CO2는 물 속에서 이제 호수 내에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호수 내에서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된 CO2가 표층에서 또 밖으로 막 빠져나가죠. 그래서 표면에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호수 내에서 생성되는 소스를 보면은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해서 표층의 DO가 증가하는 현상, 또
생성을 반대로 말하면 이제 소멸도 됩니다. 호수 내에서 소멸되는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CO2의 경우는 광합성이 많이 생기면 줄어듭니다. 표면에서. 예. 그래서 호수 심층에서는 대체로 CO2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낙엽 같은 그 유기물이 들어오죠. 낙엽이 들어와서 호수에서 바닥에 쌓여 있다가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호수 바닥에서 분해된 유기물이 CO2를 발생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 CO2는 호수 심층에서 계속 CO2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 CO2를 측정해 보면 호수 바닥 근처에 CO2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표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호수 내에서 생성되는 소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무산소 상태에서는 좀 특이한 기체들이 생성이 됩니다. 호수 내에서 메탄, H2S, 그 황화수소라고 하는 암모니아, 질소 이런 기체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환원 기체라고 부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환원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화 환원 준위가 그 환원 환경에서 그 여러 가지 기체들이 환원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가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환원 기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호수 내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뭐 메탄, H2S 이런 것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호수 내에서 생성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 유입 하천수, 하천물이 들어올 때 특히 겨울에 주변의 강물이 먼저 차가워지죠. 그러면 차가워진 강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때 그 찬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죠. 찬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겨울에 이 들어오는 물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아주 산소를 많이 가진 물이 지난번에 그 밀도류를 형성한다고 했죠. 호수 바닥으로 밀도류를 형성하면서 호수 바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호수 심층에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지하수가 유입하는 경우에 지하수에는 보통 산소가 없습니다. 지하수에는 산소가 없고 CO2는 많아요. 그래서 CO2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이런 그 CO2가 많은 지하수가 호수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CO2가 그러니까 사이다에 그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호수 바닥에서 거품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석회암지대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 CO2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이 이제 호수로 용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용존 기체, 물 속에 있는 기체는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호수 내에서 생성되는 것도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따라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그 근원들을 가진다. 근원이 이렇게 그 대기하고 그 심층에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호수 심층에서의 산소 부족 현상을 이 소스하고 소스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빈영양호에서는 표층의 DO는 대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은 늘 포화되어 있고 또 심층도 충분해요. 그 빈영양호에서는 그 광합성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 심층에도 산소가 충분하고 유기물이 많지 않으니까 늘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 그런데 부영양호에서 성층 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은 부영양호에서 성층 현상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표층의 DO는 높고 과포화가 됩니다. 낮에 과포화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호수가 이렇게 성층이 되어 있는데 표층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난 산소가 과포화가 되는 거죠. 또 대기 중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산소가 부족해지는 밤에는 대기로부터 들어오고 충분해지면 과포화되는 낮에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대기하고 이 물은 산소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부영양호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표면에 산소가 많아진다. 대기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소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심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름에 심층을 보면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광합성을 못하죠. 빛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여기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내부에서 산소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또 대기로부터 산소가 전달이 안 되죠. 멀리 떨어져 있고 성층현상으로 물이 혼합이 안 돼요. 물이 혼합이 안 되니까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소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영양호의 심층에 산소 부족, 에녹시 컨디션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소스가 차단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겨울에는 수직 혼합이 일어납니다. 겨울에는 수직 혼합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산소가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혼합이 돼서 심층에도 공급이 되죠. 그거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면서 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이 침강하면서 밀도류가 그 산소를 가지고 공급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용존산소의 근원에 따라서 또는 그 계절에 따라서 호수에 따라서 산소가 이렇게 충분한 경우도 생기고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이번 시간에는 그 용존 기체의 용해도 개념을 설명을 했고, 용존 기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또 어떻게 농도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